제가 이 얘기를 할 때 무슨 책 장사가 된 것 같아가지고 절대 그렇다. 첫 번째는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제 잠깐만 들으세요. 예. 예. 책이 이 도서 정가제라는 게 있어서 10%만 할인이 된대요. 출판사에서. 그리고 제가 출판사에 책을 내면 책에 대한 인세를 제가 10%를 받습니다. 인세가 뭔지 아시죠? 예. 그래서 10%를 받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어떻게 했냐면은 제 책에 대해서 인세를 내가 안 받을 테니까 20% 할인을 해달라 했더니 출판사에서 그걸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인세를 못 받습니다. 진짜로. 예. 그래서 책이 20%가 할인이 돼요. 지금 책이 그 책이 아니고 책이 완전 개정이 됐어요. 법이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너무 많이 바꿔놔갖고 완전 개정이 됐는데 이게 37,000원인가인데 거기서 20%가 빠지니까 7,400원이 빠지는 거죠. 예. 7,400원을 빼고 책을 드리는데 안 사줘도 돼요. 진짜로. 예. 이거 무슨 강요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예. 책 장사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제가 맹세코 얘기 드리는데 이 책을 팔아갖고 저는 부자 되고 이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강론리 개론 강의를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 책을 갖고서 전문얘기 좀 하려래요. 예. 책을 구입하신 분들은 제가 하나 약속을 드릴 거는 그 책만 보시면 합격할 수 있어요. 예. 제가 그건 약속 드릴게요. 예. 그리고 보시기 쉽게 올해 굉장히 많이 수정을 했고 굉장히 많이 정리를 했어요. 예. 제 책은 전부 표로 되어 있어요. 표하고 그림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책 장사 아니고요. 다시 한번 책을 제가 밴드에다 공지를 할 건데 구입을 하실 분들은 구입하시겠다고 의견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주에 출판사에서 책을 갖고 올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제가 책 장사 안 하고 저는 그냥 강의하는 걸로 저는 생활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 무슨 진짜 맹세코 여기 장사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진짜로. 아시겠죠? 예, 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기분 되게 나쁩니다. 그러면 그거 아니고 그런 의지를 갖고서 왔으니까 여러분 책 구매를 오늘 개론이 끝나면 다음 시간에 책을 갖고서 펼치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밴드에 공지를 하면 구입하실 분들은 답을 주시고 입금을 시켜주시면 다음 주에 출판사에서 저희 출판사가 어디냐면 크라운 출판사 아세요? 네. 예, 저 자동차 면허증 그 운전면허 시험 보는 회사 있죠? 예, 그 회사예요. 예. 나중에 뭐 업계 3위라고 얘기하는데 3인지 4인지 잘 모르겠고 그 회사에서 책을 갖고 올 겁니다. 기분 나쁘지 않으시죠, 제 얘기? 네. 근데 다시 한번 약속. 근데 그 한 권만 갖고서 준비하시면 돼요.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밴드에다 공지하면은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하시고 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출판사에서 저한테 꼭 공지를 하라고 했는데 20% 할인을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절대 안 된대요.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걸 공제를 하고, 그러니까 제 인세를 공제를 하고 주는 거기 때문에 뭐 하여튼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 20% 할인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됐죠? 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로. 네. 전 그거 없이도 잘 살아요. 네. 밴드에 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밴드에 보면은 맨 위에 공지사항에 두 번째 공지사항을 들어가시면은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거기다 기출문제 강의를 무료로 올려놨어요. 그 카페에 들어가셔서 기출문제를 계속 푸시면 돼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우리 밴드에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일주일에 3개씩 하루에 3개씩 올려놓거든요. 3개씩. 그러면 지금 시험까지 240일이니까 실천론까지 갔어요, 지금. 그래서 기술론서부터 나머지까지가 충분히 다 올라갈 건데
여러분들 그 문제를 좀 다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답을 다세.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좀 상이 아니라 뭔가 선물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6월 1일 날짜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준비 태세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공지를 할 건데 6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시험 준비 태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에도 제가 그걸 요구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안 했어. 뭐냐면 이 서브노트부터 해서 공부의 전체적인 수준이 11월이 시작되기 전에 한 번은 훑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계획을 짜야 돼. 계획을. 그러니까 공부 계획을 짜야 된다. 제 교재를 드리면은 그 교재 페이지 수하고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무슨 나눔의지처럼 무슨 그 320페이지씩 8개니까 38, 24, 2400장에다가 문제집 3권 해갖고서 3000장에다가 그럼 다 못 보죠? 이거는 이렇게 한 권 안에 다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갖고서 여러분들 스케줄을 짜시면 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스케줄 짜셔도 돼요. 스케줄 무조건 짜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10월 말일까지 한 번 정리하기. 밴드에다가 계속해서 이거 공부하셨는지에 대해서 체킹할 수 있도록 오더를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꼭 오더에 응답하셔야 돼요. 그리고 쫓아와 주셔야 돼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토요일 시간까지 쏟아서 에너지를 쏟는데 합격 못하면 참 그것처럼 아까운 게 없어. 그죠? 네, 합격할 수 있어요. 제발 제 말을 믿고 가자는 대로 쫓아와 주세요. 이해되시죠? 어떤 얘기인지. 무조건 가자면 와주시고 밴드에다 이거 하십시오라고 하면 하셔야 돼요. 이거 외우세요 하면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네. 엄한 명령이에요. 엄한. 네. 이걸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게 제 삶의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요번에 반드시 18회 시험에서 합격하시자고요. 알았죠? 지금 5시 14분인데 7시까지잖아요. 우리 작년에 어떻게 했냐면은 7시까지인데 9시까지 했어요. 네, 마지막 날. 네. 오늘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절대 아니고, 네. 오늘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오늘 진도를 나가보는 데까지 나가볼 거예요. 아시겠죠? 대신 궁금하신 것들 좀 지금처럼 아까 지금 사회수당 얘기하려고 하다가 말한 건데 그거 지금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신 거 궁금하신 거 물으세요. 무조건. 지금 저한테 질문 들어왔던 게 아까 그분 가셨네. 질문하고 가셨네. 표준편차 질문하고. 네. 그래서 질문하시고 그 질문을 제가 답해 드리는 게 사실은 더 현실적인 지식이 될 수 있어요. 공부를 누가 더 많이 하느냐.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공부하다 궁금한 게 있으면 밴드에다 게시를 하십시오. 질문 이렇게 달아갖고 게시하시면 저희 회사 안에 스튜디오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제가 찍을게요. 그 질문 부분만 몰아서 찍어서 이미 밴드에 게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스튜디오 상에서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물론 돈 받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장사꾼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싫어요. 근데 최대한 그런 색깔을 없애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양해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질문하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모든 과정들이 그래서 합격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6월 1일부터 일을 안 오려고 하면은 일을 안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쉬어. 좀 자면서 이때 합격 다 해요. 대신에 제가 가자는 대로 가야 돼요. 아까 전에 여기 선생님 제가 이거 몇 년 했냐 하셨는데 1급 단위만 14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많이 알겠죠. 그렇죠. 예. 저하고 공부를 한 사람이 인터넷 빼놓고서 한 15,000명 정도 돼요. 네. 이제까지 공부해본 사람을 제가 다 기록을 해놓거든요. 오프라인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그 정도 돼요. 이런 모드도 하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저를 믿어주시고 제가 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제발 신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합격이라고 하는 모토를 이루시죠. Understand?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좀 목표를 크게 잡으세요. 내가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뭐라고 하나요? 이루고 싶은 일을 평생 살면서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나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런 부수적인 조건들을 제발 달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이거 하고 싶어 하면 그냥 그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면 어떻게 해? 하여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스스로 지가 안 하니까 못하고서 우리 이제 뒤에서 이 인사 에릭슨 공부할 거거든요. 에릭슨이 심리, 사회적 발달력을 얘기하면서 8단계 제시했죠. 8단계의 맨 마지막이 노년기입니다. 노년기 심리사회적 분류가 뭐죠? 자아통합 때 절망이죠. 그 절망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 절망이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갔는데 이 자아통합 때 절망이라고 했는데 절망의 반대말이 희망이죠. 영유아 때. 그러니까 에릭슨의 첫 번째 단계, 영아기 때의 자아특질이 바로 희망이에요. 희망. 기본적으로 신뢰하는데 불신감이라고 하는 심리사회적 일을 잘 넘기면 희망이라고 하는 자아특질이 없어요. 희망의 반대말이 절망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생에 남아있는 시간이 있었을 때 뭔가 할 수 있어, 해내야 돼 하는 희망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점이 나한테 올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절망 상태에 들어가요. 절망. 자아통합 때 절망. 내 인생이 자아통합을 한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절망한 인생이 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나한테 달려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 죽었다 깨고 그건 해야 돼.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다 꿈과 목표가 있으니까 이거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시면 돼. 하면 되니까 안 하니까 못하는 거지. 스스로의 그 바리케이트에다가 자신을 가두지 마세요. 나이가 아니면 먹으면서. 제가 아까 15,000명 얘기 들었는데 많은 사회복지사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진짜 체험한 게 뭐냐면 와 역시 꿈하고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구조 조건은 없고 장애 조건 다 해결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다양한 목표를 크게 세우시고 야씨 아까 전에 우리 요 애들 다 갔는데 세계를 향해서 쫙 맞죠? 그렇죠? 그럼 큰 다 세계를 향해서 쫙 알았죠? 이거 또 지워야 돼. 아니요, 선생님 괜찮습니다. 아유, 이거 괜히 팔 굵어지세요. 그래서 아까는 지우셨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모자이크. 능력이 있나요? 이게 이러면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걸 보이잖아요. 이게. 예.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만. 여기까지 여기 해야 됩니다. 예. 묘기대행진이야, 묘기대행진. 박수를 받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자, 자녀적, 선별적, 공공구조. 아까 공공구조 5가지 제도까지 공부를 해봤죠. 그렇죠? 자, 시험에는 정책론에서 이 공공구조 제도 중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얘기가 꼭 한 문제 정도 나와요. 자, 그거 기억해 주시고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시길 자녀적하고 선별적은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그리고 공공구조도 똑같은 말이야. 됐죠? 자, 제도적이라는 말은 제도는 법입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제도는 법이죠. 법과 규칙. 뭐 규칙이라는 것을 별도로 얘기하지는 않고 일종의 넓게 봤었을 때 이 법규범이라는 것도 규칙이나 규범 안에 속하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 법은 모든 사람들한테 평등하게 적용되어지죠. 그렇죠. 자, 보편적 사회보장 정책 또는 보편적 복지, 보편적 국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이런 생존에 대한 책임을 이 자녀적은 어떻게 해요? 개인한테 묻고 그 다음에 가족한테 묻고 시장한테 물었잖아요. 근데 얘는 시작전부터가 우리가 책임지게, 즉 얘네들한테 묻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고 시작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도 또는 제도적 정책 또는 제도적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니까 책임을 네가 져, 가족이 져, 또는 사회가 져, 시장이 져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처음부터 국가, 사회가 지고 각계 이게 제도죠. 마치 법처럼 모든 사람한테 같이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게 보편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 이 보편적이라는 얘기는 영어로 universal이에요. everybody. 우리가 자녀적 선별적은 보통 노보 대상자들, 즉 가난한 사람. 그렇죠? 남성 여성을 했었을 때 여성들. 그렇죠? 부자 가난한 자를 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보편적 또는 제도적이라고 불려지는 제도들은 뭐다? 예, 처음부터 이런 구분을 두지 않고 네가 가난하건 부자건, 그렇죠? 요 보건 안 보건은 무조건 다 책임지겠다는 뜻이야. 즉 에브리바디라는 뜻이에요. 모든 국민. 그게 보편적입니다. 우리 이 보편적 그다음에 선별적인 것 때문에 서울시장님이 바뀌셨죠. 이게 오래된 사건인데 그래서 저기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은 무상급식 하자. 그때 이번에 한나라당 무슨 당이야? 오세훈은 그때 서울시장을 할 때 뭐라 그랬어? 나는 선별적, 가난한 애들만 밥 주는 게 맞다 이랬어요. 그죠? 둘이 싸워가지고서 교육감이 이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부지리도 누가 득을 봤어? 지금 박원순이가 죄송합니다. 박원순 씨가. 그래서 그분이 어부지리도 순식간에 시장님이 되신 사건이 벌어졌었죠.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무상급식 하겠다는 소리는 뭐야? 네가 가난한 집에건 부자 집에건 간에 무조건 다 밥 공짜로 주겠다는 얘기고, 선별적으로 무상급식 하겠다는 것은 가난한 애들만 골라서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나머지는 돈 내고서 밥 사 먹으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이 보편적인 제도가, 보편적인 또는 제도적인 가치 이념이 반영되어진 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사회보험제도와 사회수당제도예요. 뭐하고 뭐라고요, 여러분? 사회수당과 사회보험. 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정책론, 법제론에서 맨날 나와요. 사회보장기본법 몇 조? 3조. 이 사회보장기본법 3조를 봤더니 어떤 말이 나오냐면 사회적 위험이란 말이 등장을 해요. 무슨 위험? 사회적 위험. 소셜 크라이시스. 사회적 위험. 이 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개인적으로 한 개인에게 벌어진 문제를 개인 스스로 처리해야 될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뭔 일이 벌어져. 내가 지나가다가 차 터져서 넘어졌어. 그럼 어떡하냐? 넘어서 다쳤어. 그러면 내가 내 돈 들여서 치료를 하죠. 그렇죠. 이런 자신에게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 개인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될 상황도 있지만, 뭐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해갖고 시험 떨어지면 그냥 시험 떨어진 거예요. 그 개인적 책임이야, 그거는. 그렇죠. 그런데 자, 개인한테 벌어진 문제를 가지고서 사회가, 국가가, 그렇죠. 사회가 함께 사회연대라고 하는 기초적 이념하에 같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문제들이 있는 거야. 위험 중에서도, 개인한테 벌어진 위험 중에서도 너한테 벌어진 위험, 문제, 그러면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 이게 아니고 같이 한번 해결하자. 사회국가가. 그걸 무슨 위험? 사회적 위험이야.
그 사회적 위험의 종류가 몇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서 정확히 총 8개가 있어요. 이거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맨날 나와. 진짜 맨날 나와. 미안해요, 여러분, 진짜.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죠? 자, 사회적 위험 종류가 8가지인데,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 1명, 2명, 3분, 4분, 5분, 여기 장로님이신 거예요. 집사님? 아이고. 예. 나머지 분들은 뭐지? 옴 진리교예요, 혹시? 예? 이슬람교? 예? 아, 배추도사, 무도사, 무교? 자, 잘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가면은 그 직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집사, 장로, 이렇죠. 누가 더 높아? 장로가 제일 높아. 오늘 집사님이 내가 교회에서 장로다 이러고 자랑하고 싶은 거야. 원래 집사인데 밖에 나가서 장로인 척 하고 다니는 거야. 자, 어떤 컨셉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한테 와서 회개를 합니다. 뭐라고 회개를 하냐면, 목사님, 저 사실 장로질 했어요. 다시 뭐라고? 저 사실 장로질하고 다녔어요. 다시 한번. 다시 사실 장로질 시작. 사실 장로질. 나도 이렇게 하기 싫어. 근데 이렇게 해야 돼. 자, 사망, 실업, 장애, 노령, 질병. 다시 사실 장로질 시작. 사실 장로질. 자, 제가 8개라는데 지금 5개만 얘기했죠. 이 뒤에 뭐가 보냐면은 양출빈. 다시 뭐요? 양출빈. 한 번 더 시작. 양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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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출산, 빈곤. 자, 이게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2015년도에 사회보장 기본법이 개정이 돼요. 2015년 전까지만 해도 요 5가지가 뭐였지? 사회적 위험이었었어.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해서는 개인 혼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 대응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사회적 연대감에 의해서 구성원들이 다 같이 해결해야 돼. 예를 들어서 사망했어.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사회보장성 급여가 뭐가 있죠? 장제. 사람 죽었었을 때 급여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장제급여. 그게 어느 법에 있죠? 생활보법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장제급여가 있죠? 그렇죠. 자, 중요해. 잘 봐. 우리나라 사회보장 관련된 제도들 중에서 사람이 죽었었을 때 장사 지내십시오라고 주는 급여가 몇 개 있을까? 딱 2개 있어. 뭐냐면은 기억하십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장제급여가 있고, 하나 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장의비가 있습니다. 무슨 비? 장의비. 사람이 죽었었을 때 장사 지내십시오라고 주는 게 국기법상에서는 장제급여 75만 원인가 주지 않아요? 그죠? 이게 장제급여예요. 오르지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면 그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직접 장례를 치른 자. 그러니까 무슨 요양원 원장님이 수급자가 있었는데 돌아가셨어. 그럼 이제 원장님이 치러주죠. 수급자는 부양원자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그 원장님이 장례 치른 다음에 어떻게 우리 행정복지센터 가면은 그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장제급여예요. 자, 이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 장의라는 장의. 이거는 평균 임금의 넉 달치를 줘요. 넉 달치. 한 달 평균 300만 원 받았어. 그러면 4개월치는 얼마야? 네, 1,200만 원. 상대가 안 되죠. 수급자는 죽어도 75만 원이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산재보험 가입자는 어떻게? 1,100만 원. 그렇죠? 권리성이 약한 급여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공부주제도. 됐습니까? 자, 이리로 갑니다. 2015년 이후에 이 3개가 더 붙은 거야. 양육, 양육도. 그래서 양육도 누가 하는가? 이게 사회적 위험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이 대응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대응해 줘야 돼요. 같이.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다 공짜지요? 그렇죠. 그 양육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 위험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출산, 아기 낳는 거. 이게 생기고 나서 건강보험법상에 출산 바우처가 생긴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급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이 빈곤 문제가 원래 없었어요. 빈곤하면 이게 원래부터 사회적 위험에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2019년 개정되면서 들어왔어요. 빈곤이. 그래서 개인의 빈곤 문제에 대해서 이걸 사회적 위험으로 보고 국가가 같이 대응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사회적 위험을 8가지로 정해놓고 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를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3조에서는 3가지로만 정해놨어. 3가지.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사회보험제도, 두 번째가 공공구조제도, 세 번째가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이 세 개.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였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서비스로 바뀌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우리나라의 법으로 정해놓은 사회보장제도의 종류는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어. 뭡니까? 사회보험, 공공구조, 사회서비스. 한 번만 더 시작. 사회보험, 공공구조, 사회서비스. 자, 이걸 다시 봐봐요. 우리나라는 법으로 사회수당을 정해놨어, 안 정해놨어? 있어요? 사회수당이? 자, 사회수당하고 사회보험을 비교해봅니다. 사회수당하고 사회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회보험은 개인이 낸 기여금으로 운영해요. 무슨 금? 내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끊겨요. 건강보험도 한 달 안 내면 끊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양급여 못 받아요. 네, 그래서 자, 다시 봅니다. 얘는 기여금을 해요. 그래서 내가 기여를 하고 기여에 대한 대가로서 급여를 받는 게 사회보험이죠. 그런데 사회수당은 내 기여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거는 전체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세금, 즉 조세로 충당합니다. 이해돼요? 자, 시험에 잘 나와. 인류가 사용하는, 인간이 사용하는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가장 보편적 또는 제도적인 제도가 뭐죠? 사회수당. 이게 세상에서 가장 보편적인 제도. 그래서 저 복지 잘 돼 있다고 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은 전부 무슨 제도를 사용해요? 사회수당을 써요. 이해되시죠? 네. 사회보험은 기여금을 안 내는 순간에 끊겨. 얘도 보편적인 제도는 맞습니다. 이건희 회장도 재산이 15조 원 있으시더라고요. 15조. 여러분 15조 원 보셨어요? 제가 용인의 에버랜드에 가면 이건희 회장 전용 이 자동차 하는 레이싱장이 있어요. 모르시죠? 이건희 회장 차가 40대가 있어요. 40대. 그 안에 마이바흐부터 시작해갖고 이분이 지금 이제 누워 계신데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 레이싱장 가고 차가 부서질 때까지 탄대요. 그냥 뺑뺑뺑 도는 거야. 아, 우리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참 풀면 좋은데 네. 우리 스트레스 푸는 건 뭐죠? 떡볶이 사 먹는 거죠? 자, 여하튼 자 보십시다. 이 빈곤 문제가 뭐다? 2015년 이후에 사회적 위험이 됐다는 것하고 사회수당하고 사회보험이 있었을 때 사회수당이 인류가 만든 가장 보편적인 제도. 이걸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돼. 그 다음이 사회보험이야. 자,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 다음 중 자녀적 제도로 묶여진 것은 다음 중 선별적 제도로 묶여진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자산조사라는 걸 하는 건 무슨 제도죠? 선별적 제도, 자녀적 제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머릿속에 담으시기에 자녀적, 선별적, 공공구조 똑같은 말 이해되죠? 그 다음에 제도적, 그 다음에 보편적, 사회보험, 사회수당 똑같은 말 정리됐습니까? 자, 그런데 다시 일로 와서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수당이 있어요 없어요? 사회보장제도로서 사회수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아동수당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아동수당제도가 보편적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얘도 뭘 갖고 있냐면 소득인정의 조건이 있고요. 다 주지 않아요. 다 주. 돈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 위배가 돼요. 왜냐하면 법에 없거든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아동수당 제도를 놓고 위헌 청구를 한 기관들이 많아요. 보수 집단들. 이거 위헌적이다. 위헌적이고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다.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법에 없는 걸 어떻게 하고 있죠. 법을 만들어갖고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 관련된 가장 일반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반법 패러디 안에서 법률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별도의 아동수당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되지? 상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위반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실상 이해가 되시죠? 이걸 하기 위해서 정확히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고쳐야 돼요. 자, 요 정도. 자,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수당을 정했다 안 정했다?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아주 보편적인 사회보장 국가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자, 자녀적 우선 결정까지 됐고 수당 얘기도 끝났어요. 또 다른 질문. 없어요? 아까 전에 행정론 얘기인데 행정론에서 이제 개방체계 이론 얘기를 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폐쇄체계는 뭐하고 뭐가 있다는데 그게 폐쇄체계 개방체계 구분할 자가 누구라고요? 그렇죠. 핫센터드. 그래서 폐쇄체계 안에 보존이론하고 신보존이론이 있다. 그렇죠? 네. 보존이론 종류 안에 뭐가 있다고? 폐허의 과학관리론. 자, 그 다음에 개방체계 이론이 있어요. 이 개방체계 이론 안에 뭐가 있냐면은 개방체계 이론 안에 처음에 뭐가 있냐면 체계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구조 이론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신제도 이론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신제도 이론까지. 그래서 그런 개방체계 이론들에 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현대 조직 이론 나올 때 TQM 들어봤죠? Total Quality Management 품질 관리 이론. 그렇죠? 그 다음에 MBO Management by Objectives 목표 관리 이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총체적 품질 관리 이론하고 목표 관리 이론 동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론은 조직 이론이 딱 끝나주면 그 다음부터는 세부적인 내용들인데 기획에 관한 얘기, 인사, 사람,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행정론을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면 내가 기관장이라면 어떻게 할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행정론은 말 그대로 기관장이 기관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론 공부를 제대로 안 해놓고서 어떤 시설, 사회복지 시설이나 법인의 이사장이나 시설장이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내용들을 우리 다음 시간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뭘 할 거냐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일인데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역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예. 큰일 났어. 지금 8개 다 한다 했는데 지금 큰일 났어. 이렇게 하면 지워지는데 이게 안 좋아. 배제대 다 갔나? 배제대. 네? 전치. 네? 우리 선생님도 혹시 배제대에서 공부하시죠? 알코올 공부를 네? 알고. 야. 땀이 나나요? 땀이. 정책 역사하려고 하는데 괜찮죠? 지금부터 봅시다. 우리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좀 해보자. 사회복지 정책이 뭘까? 사회복지 정책. 우리 사회복지 행정이 뭔지는 얘기해봤죠. 행정은 뭐라고? 네, 정책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로 전환시켜주는 일련의 과정.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서비스로 전환되어지는 과정 코르에 얘기했었어요. 알죠, 여러분? 자, 정책은 정책에 대한 정의. 누가 하느냐, 누구에게 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자, 이게 중요해요. 사회복지 정책은 국가가 하는 일이에요, 국가가. 이 국가는
공공부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개념을 정확히 세워야지 정책은 이해가 돼요. 누가 하느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니다. 민간이 사회복지 정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공적 권력, 즉 공권력이에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첫 번째가 재원, 즉 돈을 어디서 마련하나입니다.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든지 기여금을 걷어야 되는데 이것이 공권력의 근거에서 강제로 걷지 않으면 사람들이 돼요?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사회복지 정책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인위적 할당이 아닌 강제적인 할당을 입니다. 강제적으로 걷어들이고 강제적으로 너 받아먹어라 이러고 주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느냐? 국민한테 해요. 국민한테. 근데 이 국민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 관점이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으로 볼 것이냐 선별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 정책을 수행할 것이냐, 그러면 사용하는 정책 수단이 사회수단이나 사회보험제도를 써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돼요? 예. 그런데 국민 중에서도 특정한 요구 대상자들, 즉 가난한 사람들만 갖고서 사회복지 정책 해야 되겠다. 그럼 뭐야? 선별적인 정책을 해야 되고 그때 공공보전 정책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죠? 어떤 얘기인지? 자,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보세요. 맨 처음에 뭘 갖고 와요? 정책은 가치를 갖고 와요. 가치. 정책가 또는 정책을 위반하는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가치하고 윤리 구분할 줄 알죠? 가치가 실천론에서 배웠잖아요. 가치가 뭐예요? 가치. 가치 뜻이 뭐죠? 모르는구나. 아셔야 돼요. 잘 봐. 가치는 개인적인 선호야. 뭐라고? 그렇지. 개인적. 내가 보기에 가치를 어떻게 표현하냐? 좋으냐, 나쁘냐야. 다시 뭐라고? 좋으냐, 나쁘냐. 가치는 내가 보기에 좋으냐, 나쁘냐에 관한 얘기예요. 이건 개인적인 선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나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파란색 있잖아요. 파란색. 그럼 파란색을 보고 난 이거 좋아. 나 이거 싫어. 이러면 이거 뭐가 되는 거지? 나의 가치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런데 어떤 집단 내에서 가치를 공유 또는 일반화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 집단은 반드시 그 가치를 갖고 있어야 돼. 집단 구성원들이. 다른 건 다 틀려도 이 가치만큼은 서로 공유를 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그 집단 내에서 공유되어지는 가치, 집단 내에서 일반화된 가치를 윤리라고 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윤리는 가치에서 파생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윤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집단 내에서 이 가치에, 잘 봐요. 가치의 근거에서 뭘 딱 세우느냐면은 윤리적 잣대, 윤리적 기준을 세워요. 네가 이 집단의 소속원이냐? 그러면 이 기준 안에 들어와 있어. 그러면 너는 옳은 게 돼. collect, 옳다. 근데 바깥에 있으면 그른 게 돼요. incorrect. 자, 가치는 좋다, 나쁘다. 윤리는 옳다, 그르다. 윤리라고 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고 윤리적 잣대가 필요해. 잣대가. 기준이. 그 기준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옳은 거. 기준 바깥에 있으면 그른 것이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어떤 얘기인지? 자, 윤리는 뭐라고? 어떤 집단 내에서 공유되어지는 일반화된 가치를 윤리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뭐 배웠냐면은 사회복지 실천 가치가 있어. 그 중에서 이중가치책에 배웠죠.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배분정의. 당신이 복지사라고 한다면 다른 가치는 다 틀려도 돼. 틀려도 되지만 이 두 가지 가치만큼은 갖고 있어야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집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중가치책이라고 얘기해요. 딴 거는 다 좋고 나쁜 거에 따라서 개인 선호로 이건 좋아, 이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뭐는 이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배분 정의만큼은 네가 갖고 있어야 너는 사회복지사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좋다라고 해야만. 이건 나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사회복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중가치책이라고 해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윤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윤리적 기준이 필요하죠.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기준이 뭐지? 그렇죠. 한국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정한 한국 사회복지사협회,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죠. 그래서 윤리강령이 시험 문제 나와야 안 나와요. 16회 때는 2문제나 나왔어요. 실천론 시간에. 근데 17회 때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18회 때 하나 나올 거예요. 윤리강령은 반드시 나올 거예요. 17회 때 안 나온 이유가 뭘까? 깜빡한 거예요. 깜빡했어. 나와야 될 거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윤리강령 얼마 안 되죠? 그거는 여러분 달달달 박은 거예요. 우리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서브노트에 윤리강령 한 장을 만들어서 딱 붙여보면 돼요. 한 문제 건진 거. 알겠죠? 네. 윤리적 기준 윤리강령. 오케이? 정리됐죠? 그러면 잘 보세요. 사회복지 정책은 윤리 문제가 아니라 가치 문제예요. 좋으냐? 나쁘냐? 보수주의자들이 바라보는 어떤 정책이 있었을 때 일반적인 정치적 색깔로서 보수주의자들이 바라봤을 때 좋은 게 있고 진보주의자들이 바라봤을 때 좋은 게 있어요. 그럼 진보주의자들이 보수주의 정책을 보면 나쁘다, 싫다라고 얘기하는 건 개인적 선호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게 있어.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정책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 이 정책을 보고 저런 나쁜 정책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런데 저런 옳지 못한 틀린 정책이라고 하는 건 맞는 표현이야, 틀린 표현이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진보주의자들 입장에선 저기 민노총 사람들 입장에서 뒤따 좋은 정책이야. 그 사람들 가치로 본다면. 근데 보수주의자들, 그렇죠. 저기 그 무슨 당이지? 그 빨간 요새 또 파란색으로 바뀌었더라고. 그 당에서는 뭐야? 그 싫은 정책이야. 가치이기 때문에. 그 정책 가치가 총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평등, 자유, 사회적 적절성, 그 다음에 효율성. 4가지입니다. 4가지. 평등, 자유, 사회적 적절성, 효율성. 이것이 4가지가 바로 뭐라고요? 네, 사회복지 정책 가치. 그래서 평등 가치를 얼마만큼 이용해 먹느냐, 또는 자유 가치를 얼마만큼 이용해 먹느냐에 따라서 진보 보수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으시면은 이게 옳아 틀려가 아니고 나 개인적 입장에서는 이게 싫어, 좋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정책은 인용 가치입니다. 가치. 그래서 정책가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정책 수단, 뭐예요 여러분? 정책 수단 이걸 갖고서 그 가치를 실현해. 그 정책 수단에 앞에서 배우셨던 사회보험, 사회수당, 공공구조. 근데 우리나라는 사회수당 안 한다 했죠? 그러니까 사회보험하고 공공구조하고 사회서비스예요. 그래서 시험이 이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사회서비스는 계속 안 나오다가 16회 때 사회서비스, S.P. 앤더슨의 이 사회서비스 모형이 한번 나왔었어요. 안 나오다가. 사회서비스는 그가 아니고 사회보험하고 공공구조 관련해서 정책 문제가 뒷담 많이 나오죠? 그거예요. 그거. 정리됐습니다. 자, 정책을 정리하자면 이거야. 국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신들이 지닌 공권력을 통해 자신들의 가치를 실현하는 거야. 국가, 정부, 그렇죠? 청와대, 국회가 자신들이 가진 가치를 국민한테 실현하는 거야. 뭘 통해서? 정책 수단을 통해서. 그걸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합니다. 주체는 누구? 국가. 민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 정책 가치 4가지를 다 공부해 볼 겁니다. 자유평등, 사회적 적절성, 효율성까지. 다시 이 평등 안에는 결과의 평등, 그다음 비례적 평등, 기회 평등, 조건의 평등 4가지가 있고, 자유의 종류에는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가 있고, 그렇죠? 네, 미안해요, 여러분. 그다음 효율성 안에 어떻게 목표 효율성이 있고, 운영 효율성이 있고, 파레토 효율성이 있어요. 네, 그나마 적절성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야. 머리가 깨질 것 같죠? 자, 정리됐죠? 자, 지금 시간이 많이 들고 하는데 그게 사회복지 정책 역사예요.
자, 정책은 누가 하는 거라고? 국가가. 자, 국가가 어떤 역사를 갖고 진행했는지를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책론에서 다룰 것은 영국 역사, 그 다음에 독일 역사, 미국 역사 이 세 가지를 다뤄요. 영국 역사. 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1601년 몇 년? 1601년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국인법이 등장. 다시 뭐라고요, 여러분? 엘리자베스 국인법. 들어봤죠? 이 시험에 잘 나올까 안 나올까? 이제 나오지도 않아. 근데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 엘리자베스 국인법 들어봤어요? 이게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뭔지 몰라요? 뭐라고 다시 뭐? 열등처의 원칙은 1834년 신국일보가 있던 거예요. 네. 자, 연도 잘 기억합니다. 1601년에 엘리자베스 국인법이 등장을 했어요. 이 국인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 정리를 좀 해볼 텐데 잘 따라오십시오. 잘 따라오십시오. 이거 좀 고쳐주면 안 돼요? 저기 교수님한테 하는지 아니면 총장님한테 펄서를 쓰면 될 것 같은데. 네? 다음 주에 꼭 부탁해요. 그래, 내가 했다 그러지 말고. 알았죠? 내가 했다면 안 돼.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여기서 제라는 것은 우리 선생님 얘기하는 거야. 네. 이걸 안 고치는 날에는 우리 배재대학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다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알았죠? 그래서 뭐 저를 팔아서라도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고쳐줄 거예요. 다음 주, 알았죠? 약속. 네, 알았어요. 안 고쳐주면 우리 전적으로 저 선생님이야. 네, 전치야, 전치. 네. 전치 방어기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네. 5번 시험에, 17일 시험에 나와요. 배를 발로 뻥 차는 거. 아시겠어요? 네. 자, 엘리자베스 국인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1601년인데 17세기죠. 17세기. 자, 16세기, 17세기 이때 그러니까 14세기서부터 굉장한 일이 유럽에서 벌어져요. 가장 대표적인 일이 십자군운동이 터집니다. 십자군운동. 자, 이 십자군운동 전에 이 유럽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동번제 사회를 썼어요. 무슨 제? 동번제. 동번제가 뭐예요? 기사. 또. 자, 이 동번제는 일종의 계급사회입니다. 계급사회인데 각 계급 간에 일종의 계약으로 연결되어지는 계급사회예요. 그래서 계급이 어떻게 되냐면 맨 위에 왕님이 계시고 왕 밑에 영주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사가 있고 맨 밑에 농사 짓는 노예가 있죠. 이렇게 4단계로 신분을 나눴어요. 그런데 이 중에 영주하고 기사 계급 간에 서로 뭐하느냐 계약관계를 맺었어요. 영주는 그러니까 이 왕은 영주한테 야 너는 내가 봉토라고 하는 땅을 줄게. 그 땅 안에서는 네가 소왕이야. 말 그대로 조그만 왕이야. 네 마음대로 해. 어때요? 우리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영화 봤어요? 그 영화 보면은 그게 봉건제 국가의 철저한 모습이에요. 뭐냐? 거기 풀만 녹타라고 하는 사건이 있죠. 풀만 녹타. 거기 영화에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자가 결혼을 하기 첫날 밤에 그 순결을 영주한테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영주는 왕이기 때문에 그걸 요구할 권리가 있어. 그걸 풀만 녹타라고 합니다. 당시의 관습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자 영화를 보면 그런 걸 봐야 돼. 그런 내용. 자 그래서 왕은 너한테 땅을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충성을 맹세. 전쟁이 나면은 너는 이 기사라고 하는 무력 계급을 끌고 전쟁터에 와서 나를 도와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줘야 돼. 이 기사라고 하는 계급, 나이트죠. 이 기사는 아주 특별한 계층인데 어떤 노동행위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 영주를 지켜주는 조건으로 어떻게 군사적 행위만 해요. 군사 훈련하고 전쟁터에 나가면 칼질만 합니다.
노동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영주가 주는 보상을 통해서. 제일 불쌍한 게 농농입니다. 농사짓는 노예죠. 말 그대로 농사만 들었다 짓고 사는 거야. 얘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봉건제를 대표하는 제도가 장원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제도? 장원제도. 장원을 이렇게 하는 이게 울타리가 있는 장원이라고 하는 이 봉토의 땅인데, 이 장원제를 보면 여기에 영주가 사는 집이 있고, 그 다음에 기사가 사는 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농노가 사는 집이 있고, 이 안에서 뭐 하는 거야? 농사 짓고 먹고 살고 하는 것을 완전 자급자족하는 이런 시스템을 장원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십자군원정이 터졌어요. 십자군원정. 여러분, 십자군원정이 뭐죠? 사람들이 이제 십자수를 뜨면서 십자수를 뜨면서 어떻게 반지 원정대를 쫓아가서 그렇죠? 맞죠? 그래서 절대 반지를 그 화산에 던지는 그런 판타스틱한 그 행사가 바로 십자군원정이었죠. 갈 때 뭐하는 십자수를 뜨면서 가야 돼요. 맞죠? 그 십자군원정이죠. 지금 저를 사람 같지도 않게 보고 계시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가 당시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죠. 이제 터키 지역에 있었던 그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세력들, 이슬람교인데 그 사람들이 세력을 확장한 거예요. 하면서 당시 유럽의 그 서로마들 거기서 침범을 하죠. 그런 게 있어요. 저 영화 안 봤어요? 저기서 킹덤 오브 헤븐. 물론 내가 어디 섰지?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십자군원정이라는 게 이제 그런 전쟁이 터져갖고 이제 왕이 병력 동원을 내는 거야. 그럼 누가 전쟁터에 나가? 영주하고 기사가 같이 전쟁터에 나가. 영주하고 기사. 왜냐면 계약한 게 있기 때문에 둘이 계약을 맺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줘야 돼.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근데 십자군원정에서 이 유럽이 이겼어요, 졌어요? 절대 패배를 하죠. 절대 패배를 합니다. 이겼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십자군원정의 핵심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지가 있죠. 예루살렘이 기독교에서는 뭐한 장소예요? 예수님이 탄생한 곳은 베들레헴.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한 데가 예루살렘이죠. 근데 이슬람교에서도 이 예루살렘은 마호메트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하늘나라로 승천한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항상 하늘로 승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성지이면서 동시에 이슬람교의 성지입니다. 이슬람교의 3대 성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 수복을 갖다가 누가 했느냐?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슬람교도들이 가졌어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계속 지배오다가 1947년에 어떻게 됐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를 뺏어버렸죠. 그래서 그때 십자군원정 때서부터 계속 이슬람 교도가 꼬였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 이해되시나요? 자, 여하튼 전쟁터에 얘네들이 나가서 몰락을 했거든요. 왕이 아니라 영주와 기사계급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아주 쑥대밭이 됐거든요. 쑥대밭이.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중간 계급으로 불려졌던 영주와 기사계급들이 크게 사라지는 일이 벌어져요. 문제는 뭐냐면 이 농노인데, 농노는 이 장원 안에 갇혀서 농사만 졌어요. 만약 도망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지? 기사가 잡아갖고서 마음대로 죽이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농노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진 거예요. 이유가 뭐지? 장원제가 붕괴됐기 때문에. 그럼 농노라고 하는 것은 농가지는 뭐인데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사람들이 당장에 장원이 붕괴되면서 바깥으로 나와서 가는 곳이 어디가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도시로 몰려들 거예요. 도시로. 그러니까 도시 빈민이 급증하게 된 거야.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었는데 패스트라는 병 아시죠? 흑사병. 이게 원래 중앙아시아에서 있었던 병인데 이 패스트병을 어떻게 하죠? 십자군원정을 통해서 이게 전염이 돼서 들어온 거예요. 유럽에. 그러면서 자 보세요. 전염병이 돌면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장원제를 더 급속하게 붕괴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이 유럽에만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이 아시아 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고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중국하고 인도에 있었던 그 다양한 고역품들, 그러니까 중국의 차이나 도자기, 그 다음에 인도의 향신료, 그런 것들을 수출하는 일을 해요. 재밌는 게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갖다 팔 수 있는 게 뭐죠? 영국은? 아편. 그건 이제 17세기, 18세기 때 아편 전쟁. 청나라 때 팔아먹은 거고, 그 당시에 영국이 팔아먹을 수 있는 거는 연어의 양털. 영국 하면 유명한 곳이 맨체스터. 그게 전부 양털, 양 키우는 동네입니다. 영국이 해양성 기후를 해갖고, 맨날 그 온난 수분에 습기가 많고 따뜻하거든요, 영국이. 그러니까 풀이 잘 자라. 양을 잘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직을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모직을 갖다 팔기 위해서는 양을 키워야 되는데 양을 어떻게 넓은 목초지에서 키워야 되잖아. 자, 장원에 사람들이 빠져나갔단 말이야. 이때 해외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상공업자들이 이 장원들을 사들입니다. 사들여서 이쪽 장원 하나, 이쪽 장원 하나 사서 여기를 터가지고 뭐한 거지? 목초지를 만들어버려요. 이게 인클로저 운동이에요. 인클로저라는 말이 에워싸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 장원 안에 살던 농노들조차도 어떻게 다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한번 정리하면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봉건제가 급속하게 붕괴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장원제가 무너졌다. 여기에 영향을 준 또 다른 면이 패스트. 그렇죠? 그 다음에 인클로저 운동.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5회 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엘리자베스 국보에 등장했던 배경. 됐나요?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 장원을 중심한 농촌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도시로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도시 가니까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유민들의 증가, 즉 유난민들의 증가로 인해서 도시 빈민이 급증하게 된 거야. 이해되죠? 그것이 바로 엘리자베스 국민법을 만들게 된 배경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엘리자베스 국민법은 1602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엘리자베스 국민법을 만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다? 사회 통제에 있다. 뭐에 있다? 사회 통제, 다른 말로 빈민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이다. 어떤 구율적 또는 선의적 또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도시에 창궐하는 빈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법을 만들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엘리자베스 국민법에서는 세계 최초로 빈민들을 특정 조건에 의해서 구분해요. 어떻게 구분했냐면 노동력의 유무. 뭐예요, 여러분? 이 빈민이 노동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빈민을 총 3부로 나눕니다. 자, 첫 번째, 노동력이 있는 빈민. 이해되시죠? 두 번째, 노동력이 없는 빈민. 세 번째, 앞으로 노동력을 가질 빈민. 이렇게 3부로 나눴다. 자, 몇 개로 나눴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해. 빈민을, 즉 가난한 사람, 또 구제가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구분한 역사가 딱 2개가 있어요. 그게 이 엘리자베스 국민법하고 그 다음에 COS 아시죠? 자선조직협회. 자선조직협회에서도 빈민을 돈 가치가 있는 빈민과 돈 가치가 없는 빈민을 구분해요. 자, 빈민 구분한 사건 몇 번 있다고요? 2개. 뭐하고 뭐라고요? 그렇죠. 시험에 나왔던 게 자선조직협회는 엘리자베스 국민법의 영향을 받았다. 틀려가죠. 맞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리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있는 자는 어디로 보내냐면 작업장에 보내요. 작업장. 말 그대로 강제로 일을 하는 곳이야. 이해됩니까? 여기 가서 무조건 일을 해야 돼. 안 하면은 처벌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노동력이 없는 빈민. 노동력이 없는 빈민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구빈원이라는 데다 집어넣었어요. 무슨 원이요, 여러분? 구빈원. 일종의 수용시설이죠. 그렇죠. 그리고 노동력을 가질 자인데 이 노동력을 가질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요고아동이라고 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에요. 애들인데, 잘 보세요. 애들인데, 좀 잠깐 보십시다. 자,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빠가 엄마가 빈민이라서 애들도 빈민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일정한 수준의 보호만 해주면은 얘가 나중에 자라나서 어떻게 세금 내는, 즉 빈민에서 탈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노동력을 가질 자, 요 보호 아동이라고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호 아동은 둘로 나누는데 남자애들, 여자애들로 나눴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도제. 도제가 뭐죠, 여러분? 도제. 도제는 뭐냐면은 우리말로 더 쉽게 번역하면 문화생이라고 하죠. 문화생. 어떤 특정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대표적인 게 당시에는 무두쟁이라고 해서 가죽 가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했다래요. 그런 사람들 수입도 많고. 그럼 그 사람 밑에 보내요. 그럼 그 사람이 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기술 가르쳐주는 것까지 해. 대신에 돈은 줘, 안 줘? 월급은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18살이 되면, 즉 성인이 되면은 그 도제에서 나와서 지가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걸 도제라고. 남자들은 도제를 보내고 여자들은 남의 집 하녀를 보냈어요. 하녀로 가면은 굶어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먹고는 살겠죠. 부잣집 하녀로 가게 되면. 이해되죠, 여러분? 자, 가장 중요한 거, 엘리자베스 법인법은 노동력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눴다는 거, 사회 통제, 즉 빈민을 통제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정리됐죠? 이해되나요? 네, 정리됐고, 그래서 자, 중요한 게 작업장을 운영하고 부빈원을 운영하려면 세금이 필요하죠. 자, 중요한 게 이 세금을 엘리자베스 법인법은 어떻게 말하냐? 지방세로 마련합니다. 무슨 세? 지방세.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이제 뒤에 가면 신고법에서 이 지방세로 운영하는 것을 폐지시켜버려요. 자, 정리됐죠? 자, 이것만 알면 돼. 엘리자베스 법인법. 자,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662년, 몇 년? 1662년. 1662년 해봅시다. 1662년. 이때 정주법이 들어갑니다. 무슨 법이 여러분? 정이라는 게 정할 정자, 그 다음에 주소할 때 주자입니다. 즉, 주소를 정해놨다는 소리죠. 그렇죠? 자, 이게 뭐냐면 빈민들한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농촌하고 도시가 있는데 농촌은 농사 지으려면 어떻게 돼?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노동력이라는 건 특별한 기술, 테크닉을 갖고 있는 노동력이 아니야. 그냥 가서 농사 지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노동력을 굉장히 농촌에서 많이 필요하고 반면에 도시 지역에서는 이런 기술이 없는 노동력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와봤자 이런 사람들이 농촌에서 와봤자 구걸질이나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환경 오염이나 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농촌의 지주들,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랑 이 도시에서, 이 도시 안에서 상위 계급들 있죠. 장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랑 결탁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쪽에서는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걸 싫어하고 빈민들이 빠져나가서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기를 원하고, 농촌에서는 도시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이런 빈민 노동력들이, 이런 빈민들이 우리 동네에 들어온 걸 막자 이거예요. 그 둘 사이에 결탁을 해서 바로 정주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정주법의 핵심은 빈민 노동자들한테 주소를 정해주고, 여기서 빈민하면 당연히 농촌 사는 빈민이에요. 그 빈민들이 도시로 유입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킨 거예요. 그게 정주법입니다. 몇 년? 1660년. 살려면 정주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살아야 돼? 바다에서 살아야 돼? 육지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62년이야. 육지에서 살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62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정주법은, 자, 시험 문제 나오니까 어떻게 나왔는지 이렇게 나왔어요. 최초로 노동자에서 빈민의 거주 이전을 제한한 법이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게 정주법의 의의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법이 등장하냐면은 1722년, 몇 년? 1722년이에요. 이때 그 유명한 작업장법이라는 게 등장해요. 작업장법. 자, 1722년 무슨 법? 작업장법. 자, 작업장법이라는 게 뭐냐? 좀 잠깐 보십시다. 네. 힘들죠? 5분만 쉴까요?
예, 계속 할까요? 예, 내가 했는데? 자, 다시 갈게요. 예, 작업자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 아니야.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예, 예. 계란 먹었더니 하나도 안 힘들어요. 자, 잘 보십시다. 작업장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빈민 노동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빈민들. 근데 이것들을 써먹을 데가 없어. 특히 노동력 있는 빈민. 자, 중요한 게 영국의 구빈 제도는 거의 다 노동력이 있는 빈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까에 초점을 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 노동력이 있는 빈민을 어떻게 하면 일을 하게 할 수가? 이 1722년이 어떤 해냐면은 영국이 식민지를 엄청나게, 해외 식민지 아시죠? 예, 그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을 만들었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식민지 국가에서 싸게 원료를 수입해 와다가 자국내에서 그걸 가공을 하는 거예요. 가공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지? 도로 식민지에다 팔아먹어, 비싸게. 이해되시죠? 그런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시대였었어. 이때 영국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야. 아, 빈민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해외 수출품을 만들자. 그게 1722년의 작업장법이에요. 그래서 빈민들을 데려다 놓고서 뭘 한 겁니까? 해외 수출용 수출품을 만드는 작업장을 운영을 했어요. 어떤 빈민? 노동력이 있는 빈민. 이해되시죠? 근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자, 제일 문제는요. 빈민들이 생산해낸 제품의 질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이 사람들 무속년자들이에요. 그러니 제품을 팔아먹을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 당시 기록을 보면 어떻게 다 쓰레기 같은 제품만 만드는 거야. 이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들도 전부 지방세, 즉 구빈세로 충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구빈세를 축내는 일만 벌어진 데다가 이 작업장이 중요해요. 공공에서 운영하는 작업장이 있었고 국가가 지정하는 작업장이 있었고 민간이 운영하는 작업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민간이 운영하는 작업장에서 큰 문제가 터집니다. 인권 유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민간에서는 이 빈민들을 착취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재우고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막 때리고 그렇죠. 적정한 임금을 주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해요. 됐어요? 자, 작업장법 뭔지 이해되시죠? 자, 시험에 나오는 거 작업장법의 역사적 의의. 자, 직업 보도 프로그램의 표시예요. 뭐예요? 직업 보도 프로그램이 뭐예요, 여러분? 직업 보도 프로그램이. 직업 알선, 보도라는 게 저기 너 이런 직업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직업을 알선해주고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직업 보도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직업 보도 프로그램의 표시가 바로 작업장법이다.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1782년에 몇 년? 80. 이때 처음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길버트법이라고 하는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법이 만들어져요. 인도주의. 무슨 주의? 자, 잘 봅시다. 길버트법은 당시에 길버트 상원의원이 제창을 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 작업장법의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작업장법. 작업장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빈민이 일할 노동력이 있는 빈민이 있었을 때 얘를 이 작업장이라는 데다가 강제로 수용을 시켜. 그래서 이 안에서 뭐 하는 거야? 일을 해야 돼. 수출품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아까 민간 얘기했는데 민간 시설 안에 얘가 들어와서 하루 종일 24시간 그 안에 살아야 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인권 유린 현상이 발생하겠죠. 자, 길버트법에서는 그래서 중요해.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해서 최초로 원해부재를 합니다. 무슨 부재? 원해부재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네가 니네 집에 있어도 돼. 작업장에 들어와서 안 살아도 되는 거야. 여기는 작업장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구제받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얘도 어떻지? 얘는 집에만 살아야 되는 거고 얘는 뭐죠? 예, 하나는 작업장에 보내고 하나는 구빈원이라고 하는 수용소를 다 보내버린 거죠. 거기 들어가 있어야만 먹고 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작업장 안 들어가겠다. 나는 구빈원 안 들어가겠다. 그러면 밖에 있죠. 그럼 네가 굶어 죽든지 얼어 죽든지 이건 국가 책임이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길버트법에서 원해부재는 뭐냐면 네가
바깥에서 네 집에 살아도 국가가 뭘 하겠다? 너의 구제에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버트법 핵심 뭐지? 최초로 원해 구제를 명시한 거야. 시험에 원해 구제 나오면 뭐지? 그건 길버트법이야. 누구를 원해 구제 시킨 거예요? 노동력이? 이민들을 원해 구제 시킨 거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영국 역사상 가장 인도주의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사회보장법은 뭐죠? 자, 이 길버트법 등장 이후에 하나 더 1795년. 자, 원해 구제 하면서 82년. 원해 구제니까 지네 집에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 길버트가 빨리 오는 것을 원해에서 안 해보면 했어. 길버트 빨리 와 1782년 빨리 와. 오케이? 길버트 빨리 와 원해 구제 82년. 아직까지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아직까지도 무슨 소리인지. 길버트 빨리 와 1782년 원해 구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795년에 스핀 햄랜드법이 등장합니다. 무슨 법? 자, 이 스핀 햄랜드법은 영국 역사상 가장 인도주의적이에요. 가장. 이 법보다 인도주의적인 법은 없었어요. 자, 이 스핀 햄랜드법의 핵심은 뭐냐면은 노동력이 있는 빈민이 작업장에서 일을 했어. 그런데 노동력이 있는 빈민이니까 이 사람은 가장이야, 가장. 그 사람이 번 돈을 갖고서 집에 갔더니 그러고서 지네 가족을 못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럼 어떡하느냐? 그 빵꾸난 부분, 즉 가족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비용 중에 빵꾸난 부분을 수당으로 메워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세계 최초, 그 다음에 영국 최초의 임금 보조제, 다른 말로 나오면 가족 수당제입니다. 이해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무슨 소리냐면 아무리 작업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들인 돈을 갖고서 가족을 먹여 살리지 못해서 당시 영국 사람들의 주식이 뭐예요? 빵이죠, 빵. 그러니까 빵을 못 먹습니다, 빵을. 그랬었을 적에 어떡하느냐? 그 부족한 부분을 돈으로 메워줬어요. 그때 어떻게 계산했냐면 빵 가격. 무슨 가격? 그러니까 시장 내 빵 가격, 잘 보세요. 시장 내 빵 가격이랑 그 다음에 가족의 머릿수,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머릿수가 많으면은 보조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빵 가격이 올라가면은 보조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임금 보조. 여러분 월급에 가족수당 붙죠? 그 가족수당이 뭐예요? 월급에 붙는 가족수당이. 당신이 받는 월급 갖고는 당신 가족을 다 먹여 살릴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당신이 일한 것 외에 플러스 알파를 줄 테니까 이거 갖고서 가족을 먹여 살리세요라고 주는 게 가족수당이야.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받으셨죠? 이해되시죠? 자, 다시 이쪽으로 보면 자, 이 스피넬랜드법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였을까? 문제가. 아까 전에 이 작업장법에서 민간 작업장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민간 작업장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내가 월급을 적게 주더라도 빵꾸난 부분을 전부 지방세로 메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하락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해되세요? 예, 국가가 빵꾸난 부분을 다 메워주니까 지방정부가 메워주니까 임금이 자꾸 하락하는 일이 벌어져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빈민들이 애를 많이 날까 안 날까? 많이 나. 왜냐면 머리 숫자대로 빵꾸난 부분을 메워주니까 빈민의 출산율을 급성장시킵니다. 당시에 그 빈민들의 그 구호가 뭐냐면 얼른 빨리빨리 애를 많이 낳자. 이해되시죠? 국가가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서 아동수당 주잖아요. 이유가 뭐가 있어 그게. 출산율 장려인 거예요. 우리 이제 베버리지 보고서 좀 더 얘기할 건데 이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도 출산 관련해서 아동수당을 주잖아요. 또 뭐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 스피넬랜드법은 최초의 가족수당 제도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안 합니다? 갖는다. 이것이 영국 역사상 가장 인도주의적인 법이다. 가만히 보면은 영국 역사가 사회복지 관련 시점으로 보면은 점점 이 길버트법 중심으로 해서 길버트법에서 점점 좋아지죠. 그렇죠. 좋아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834년 몇 년? 자, 길버트법 잘 보세요. 예. 빵으로 구호를 해주죠. 구호 95년. 빵으로 구호해줬잖아. 그렇죠? 구호 95년. 길버트 빨리 와. 알았죠? 예. 우리 저기 빵에는 뭐를 끼워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햄 끼워서 먹어야 돼. 맛있잖아. 스팸. 그래서 스팸 햄 내는 거.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빵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 자, 1834년. 이거 어떻게 읽어요, 앞에? 발음 한번 누가 액센트 확 녹아서 해주실 분. 예? 다시 한번 크게 해주세요. 왜? 아, 네. 한 번만 더 마이크. 아유. 공직에 계세요, 지금. 자, 농담이고요. 18. 쌈싸먹어법이야, 쌈싸먹어. 34년. 쌈싸먹어. 네? 쌈싸먹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러냐? 굉장히 나빠진 거예요. 이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영국에 산업혁명이 벌어졌어요.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본가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야. 이 빈부격차가 많이 심해졌어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항상 경제가 성장이 되었지만 같이 다 잘 사는 세상이 되면 좋은데 그건 이상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그런 고른 세상은 이제까지 이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경제가 성장이 되면 자본과 그 자본을 이끄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자는 잘 살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점점 못 살아. 그래서 경제 성장한 나라 쳐놓고서 이 빈부격차가 없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나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체 국민 소득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나라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보면 이 자본가들이 돈을 많이 버는 자본가들이 정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이명을 하시죠. 회사 사장님이 정치를 한 거야.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그 영국 의회에 이런 정치가들이 많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본가들은 빈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어요? 아니면은 자본가 자신들,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어?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지. 그러면서 이때 신국인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신국인법에서는 뭐였냐면 형평성, 무슨 성? 형평성. 네가 기여를 했으면 기여 한 것만큼만 받아가라. 빈민, 니네는 기여 안 했잖아. 그러니까 받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형평성에 대해 원리를 제시해요. 그러면서 이 형평성 원리에 기반해서 다양한 원칙들을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하셨던 열등처우의 원칙. 무슨 원칙? 열등처우 원칙. 열등처우 원칙이 뭐죠? 열등처우 원칙? 자, 열등처우라는 거 잘 들어봅시다. 인피리어, 열등하게 트리트먼트, 처리한다는 거예요. 처우. 무슨 소리냐?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즉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서 가장 낮은 소득과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급여자가 있잖아요. 그죠? 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었을 때 일하는 사람의 그 최저소득보다 국가가 무상으로 주는 소득이 더 열등하게 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공짜로 받아 먹고 싶으면 그 처우 수준에 있어서 어떻게 훨씬 낮은 처우를 받아야 되는 게 열등처우지. 빈민 너 일 안 하잖아. 그런데 일하는 사람 중에서 최저로 임금을 받는 자가 있단 말이야. 그럼 걔가 받는 임금보다 네가 국가를 통해서 무상으로 받는 임금 수준은 더 낮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열등처우지. 자, 15회 때 시험 때 나왔는데 어때요? 우리나라 정책론에서 나왔어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영국의 신국인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원칙은 무엇입니까? 그게 열등처우 원칙이다. 공공구조제도 안에 숨겨져 있는 원칙이 열등처우 원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공구조에서 생계비 주잖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그 생계비가 일을 안 하는 사람, 일을 하는 사람의 그 최저소득보다는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이거 우리 공부할 건데 다음 시간에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면
국가가 사회 보장 급여의 수준을 정할 때는 국민적 생활보장법 상에서 최저 생계비하고 두 번째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두 개를 고려해서 뭐한다? 급여의 수준을 책정하라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뭐를 까고요? 최저 생계비, 그렇죠? 그거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그 안에 열동초가 들어가 있는 거야. 최저임금 받는 사람보다 국가가 무상으로 주는 급여가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열동초의 원칙을 최초로 명시한 법은 무슨 법? 시국법. 됐죠? 자, 두 번째가 뭐가 등장하냐면은 자, 원외 구제 금지 원칙이 등장합니다. 원외 구제 금지 원칙 뭐라고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원내 구제 원칙이죠. 원내 구제. 원외 구제를 금지했으니까 원내 구제다. 너 빈민, 너 바깥에 있으니까 바깥에 길버트법에서 처음으로 원외 구제를 명시했다 그랬죠. 이게 다른 말로는 길버트법 폐지예요. 그래서 길버트법 폐지시켰어. 너 바깥에 있으니까 이놈을 하루 종일 내다 24시간도 부려먹을 수 있는 인간인데 이게 바깥에서 출퇴근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부려먹을 수 있는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너 들어와, 작업장으로. 네가 구제를 받고 싶으면 들어오고 구제를 받기 싫으면 나가 있어. 나가서 네가 얼어 죽고 굶어 죽도록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외 구제 금지 원칙, 다른 말로 원내 구제 원칙을 최초로 명시한 법이 이 법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지? 길버트법 폐지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세 번째가 균등초의 원칙입니다. 균등 또는 균일초의 원칙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스키넬랜드법 전까지는 엘리자베스 구분법 때부터 시작해서 작업장이나 구분형과 같은 이런 구분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무슨 세로 걷었다고? 지방세로 걷었어요. 근데 이 지방세로 걷었을 때 가장 큰 단점이 뭘까요? 지방 간의 격차가 발생을 했어. 강남구지가 있고, 그렇죠? 대전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가 어디예요? 서구구지가 있어. 그러면은 서구구지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지? 자꾸 강남으로 가고 싶은 거야. 왜냐면 지방세로 걷다 보니까 강남에서는 강남구지는 어떻게 해요? 국가 혜택이 많겠죠, 지방 정도는. 지방세로 걷으니까. 근데 서구구지는 어떻게 해요? 여기 서구가 진짜 못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괜히 또 오해하지 마시고 못 사는 동네 그들이 자꾸 도시로 이주해서 빈민 유랑이 자꾸 발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균등초의 원칙의 핵심이 뭐냐면은 지방세가 아니라 뭘로? 국세로 걷어들여요. 빈민세. 전국에서 세금을 다 걷어들여서 그걸 빈민의 머리수도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똑같이. 빈민으로 판정된 자의 머리수에 맞게끔 그걸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러면 빈민의 처우가 균등해지겠죠. 그렇죠. 저 돈 많은 동네 거지하고 가난한 동네 거지가 어떻게 같은 처우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균등초의 원칙. 이해되시죠? 자, 네 번째 스키넬랜드법 폐지시켜고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가족 수당을 주고 앉아있냐.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9절. 그죠? 뭐 하는 거지? 하여튼, 그래서 일하면 먹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너 먹지도 말라 이거야. 무슨 가족 수당이야. 그래서 네 가지. 다시 열동초의 원칙, 원외구제 원칙, 균등초 원칙, 스키넬랜드법 폐지. 이게 바로 신구법이에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열동초의 원칙을 최초로 명시한 건 무슨 법? 신구법이라는 거. 됐죠? 영국은 이런 신국인법의 시대를 계속 이어갔어요. 힘드세요? 그만해요? 재밌죠? 두 분만 이해했어요, 지금. 우리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언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게 추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때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제가 오늘 협회장님하고 약속을 또 했죠. 한 번 더 오겠다고. 그렇죠. 오면 좋은 거 같으세요? 네. 그때 우리 문제 풀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준비 다 해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와서 문제만 한번 싹 풀어드리면은 그럼 시험장 가셔도 돼요. 제가 이 특강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좀 조목조목 다 좀 구석구석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오늘 하여튼 달려보니까 달려보잖아요. 자, 영국은 무슨 시대? 신부민법의 시대에 살았었어요. 신부민법은 국민한테 좋은 제도에 안 좋은 제도. 중요한 게 이 신부민법의 역사적 의의는 빈민의 처우와 관련해서 최악의 법이라고 불려집니다. 신부민법 최악. 그러니까 부자들을 위한 법이었어요. 부자들을 위한 법. 자, 이 신부민법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그런데 자, 이 신부민법을 뜯어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고, 실제로 이 신부민법을 고치기 위해서 등장한 제도가 생겼어요. 자, 그것이 1942년 몇 년? 1942년 뭐요? 베버리지 보고서입니다. 자,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를 얘기할 때 이벤트적인 사건, 가장 영국의 그 사회복지를 어떻게 이제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 엘리자베스 국민법과 신국민법과 베버리지 보고서입니다. 자, 이거 지금 공공구조제도죠. 빈민들만 선별적으로 분란해서 사회보장을 해줬단 말이에요. 부자들은 사회보장의 대상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구빈법이야. 구빈법. 빈민들만 구제한다. 이해되죠? 자, 이 베버리지 보고서는 1942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1942년이 영국에서 뭐가 내용입니까? 한창 2차 세계대전에서 싸우고 있었을 때였었어. 그렇죠? 전쟁을 한창 하고 있었을 때였었다고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영국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전쟁이 끝난 후에, 그러니까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그럼 42년은 뭐 하냐면 영국이 한참 독일한테 얻어맞고 있었을 때였었어. 프랑스가 우리가 영국이 있고 옆에 프랑스가 있는데, 프랑스하고 영국 사이에 도보해협이라고 하는 해협이 하나 있죠. 근데 그 프랑스를 독일이 침공을 해서 점령을 하고, 프랑스 리옹이라는 데가 있어요. 가보신 적 있으세요? 끝내주게 멋있어 진짜. 해안가인데 거기다가 비행기 공항을 만들어요. 전투기비. 그래서 폭격기가 거기서 매일 떠갖고 영국의 런던부터 시작해서 주요 도시, 요크, 맨체스터 이런 데를 막 날려버리고 있었을 그때였었다고. 영국 사람들이 믿는 게 뭐냐?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이 영국의 사회보장 제도를 바꿔놓을 것인가? 그걸 계획했어요. 우리는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그 상황 해결에만 급급하잖아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은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이 중요하다. 앞이. 미래가. 그렇죠. 사회복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다 현재 문제에 급급해갖고 해결해 주세요라고 난리치는 사람들이잖아. 우리 그런 사람들한테 뭐가 돼야 되지? 봐라. 나도 힘들지만 나는 앞을 꿈꿔라는 걸 그 사람들한테 제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회복지사의 실천 업무 중에 비전 제시가가 있어요. 비전 제시가. 그렇죠. 비전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꿈이 먼저, 목표가 먼저. 맞죠? 지금 현실에서 막 이거 바둥바둥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 안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 맞죠? 우리 해결 중심 모델 배울 텐데, 해결 중심 모델의 기본적인 초점이 그거예요. 시간이 아니야.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에 급급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멋진 계획을 좀 세우십시오.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죠? 자, 다시 이동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자, 지금 영국이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 이 복지, 이 신국민법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전혀 새로운 방법을 한번 써보자. 지금까지 공공구조였지만 사회보험만 해보자. 이 베버리지 보고서의 핵심은 사회보험제도의 전환이에요. 공공구조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별적이면서 자녀롭다는 점. 근데 그거 없애고 뭐 하겠다는 거죠?
보편적제로 하자는 겁니다. 그게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 자, 이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왜? 이벤트적인 사건이에요. 시험 문제가 딴 거는 옛날엔 얘하고 얘가 꼭 나왔었는데 요새는 얘하고 얘가 나와요. 베버리지 보고서는 요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죠.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그 작년에도 나왔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베버리지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3대 전제 조건을 제시해요. 뭔 조건? 자, 베버리지 보고서는 순수하게 사회 보장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전부 다 건의한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사회보험제도 하자고 한 거예요. 공공부조이도 그만하고 신고민법 시대를 문을 닫고 이제는 전혀 다른 시스템인 사회보험제도로 가자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보험제도라고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수행하기 위한 다른 부서의 역할, 특히 이제 경제정책, 인구정책, 이것들에 대한 전제 조건을 먼저 해결해 줘야 사회보장제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3대 전제 조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아동수당이 나와요. 아동수당 제도 도입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사회보험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이 뭐라고? 애를 많이 낳는 거죠.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사회보험제도는 인구가 많은 나라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사회보험제도, 우리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의 기본적인 원리가 위험 분산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걸 대수의 법칙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입자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개인에게 발생한 위험이 더 많이 흩어져서 개인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걸 대수의 법칙, 즉 숫자가 많아야만 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나라들은 절대 사회보험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걸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위험 분산의 원리 우리 공부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대수의 법칙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최소 3천에서 4천만 명 이상은 인구를 갖고 있어야, 즉 보험료 내는 사람을 갖고 있어야 이 제도가 평탄하게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사회보험제도. 그러니까 인구가 보험료 내는 사람 포함하고 자식들 보험료 안 내는 사람 포함해가지고 한 7, 8천만 명. 우리나라가 이 73년에 국민복지원금 한 달에 썼죠. 그때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인구가 드디어 3,500만, 4천만 명으로 됐던 거예요. 아유, 씨. 꺼지지 마. 자, 이해되시죠? 대수의 법칙 정의됐죠? 그것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정책문에서. 위험 분산의 원리 또는 대수의 법칙. 됐죠? 됐죠? 자, 그래서 보면, 자, 보세요. 아동수당 제도를 한 이유는 인구를 증가시켜 주시고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아동수당 또는 가족수당으로 시험에 나오고. 자, 두 번째 뭐냐면 포괄적 의료 서비스. 뭐요? 자, 여기 포괄성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해요. 자, 이 포괄성, 통합성 들어봤죠? 우리 여기 사례 관리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례관리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포괄성, 통합성. 그 다음에 사회복지급여 또는 서비스 전달 체계의 원칙 중에 포괄성, 통합성이 있죠. 그렇죠. 그 포괄성은 뭐고 통합성은 뭐예요? 뭐예요? 이거 시험에 띠따 잘 나오지. 포괄성, 통합성. 그러니까 사례관리, 사회복지 실천론의 사회복지 실천론의 사례관리의 원칙,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론하고 사회복지 정책론에서 전달체계 원칙. 그렇죠. 세 군데서 나와. 그러니까 포괄성하고 통합성이 뭐죠? 자, 잘 들어야 돼. 포괄성이라는 것은 자,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욕구는 뭐죠? 욕구. 응? 원하는 거. 그렇죠. 욕구를 원하는 거야. 자,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서 시발되죠. 문제에서 시작이 되는 거. 욕이 아니야. 자, 그래서 문제에서 시작이 되는데 왜 웃어 민망하게. 자, 우리는 그런 소리 안 하는 것 같잖아.
착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문제가 있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머리가 아파. 이거 문제야. 그렇죠? 나 머리 아파. 이러고 있으면 그냥 문제야.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나 이거 아픈 거 치료했으면 좋겠어.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지? 욕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문제에서 욕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문제를 욕구화시키는 사람이야. 이해되시죠? 지가 가난한지도 몰라. 지가 이것 때문에 형편없이 힘들다는 것도 잘 몰라. 그건 문제죠? 근데 그걸 어떻게? 네가 힘들거든? 네가 가난하거든을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다가 요구를 해? 아니면 사회복지사한테 요구를 해? 그게 욕구죠. 그러니까 문제가 시발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욕구는 지금 얘기하는 거죠. 바라는 거예요. My desire. 바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 포괄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에 대응해야 된다는 뜻이야. 다시 포괄성은 무슨 뜻이라고요? 네. 클라이언트가 봐.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등도 아파. 그런데 머리 아픈 거는 해결해 줬어. 그러면 아직 배 아프고 등 아픈 건 남아있죠. 그럼 이 클라이언트, 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만족이라고 하죠. 클라이언트가 만족할까 못할까?